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요즘 에어컨 트느라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실 텐데요. 이제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이 전기,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기는 매일매일 만들어집니다. 발전소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전기를 도매로 사서 유통을 하는 거예요. 전기도 하나의 상품인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전기는 뭐죠? 완전 과학입니다. 흐르는 전기를 처음 발견해서 전기 기술 문명의 출발점을 이끈 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인데요. 오늘은 그분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두 사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솔직히 이름만 들으면 뻔하고 식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 모르실 만한 이야기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890년 8월) 미국에선 인류 최초로 범죄자를 전기 의자에 앉혀 감전사시키는 처형이 이루어집니다. 교수형, 총살형, 단두대형이 너무 비인간적이어서 도입된 거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전기로 처형하는 것도 전혀 인간적이진 않죠. 아무튼 이 전기 의자에 최초로 앉은 사람은 사실혼 관계 여자친구를 도끼로 살해한 윌리엄 캐멀러였습니다. 처음이니까 취재인도 오고 목격자들이 꽤 있었는데요. 1000볼트의 전기를 17초간 흘려 보냈는데도 캐멀러가 숨을 쉬고 있어서 전압을 2000볼트로 높입니다. 결국 윌리엄 캐멀러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사망하게 됐죠. 지독한 악취와 눈 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 목격자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 전기 의자 뒤에는 우리가 영웅으로 알고 있는 한 발명가의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전기 의자로 경쟁사가 만든 전기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였죠. 위인전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사람, 전구를 만든 발명왕으로 유명한 이 사람.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하면 천재 발명가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심지어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냐 질문하면 에디슨이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에디슨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사업가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아주 냉혹한 사업가였죠. 미국의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모태가 된 회사를 설립했고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형용 전기 의자에 경쟁사 웨스팅하우스가 만든 전기를 쓰자고 주장한 것도 에디슨이었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할리우드가 탄생한 것도 에디슨의 사업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최초로 영화 장비, 영화가 아니라 영화 장비를 만들어서 미국의 영화 산업을 선도한 사람이에요. 1888년 자신의 조수와 함께 키네토그래프라는 영화 촬영 장치를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영화보다는 활동 사진에 가까운 걸 만들 수 있었어요. 또 에디슨은 관람객 혼자서 영화를 들여다보는 키네토스코프라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대박을 터뜨렸고 최초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까지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디슨은 영화 촬영, 상영 기술에 대한 특허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1908년에는 MPPC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MPPC에서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을 독점했다는 건데요. 마피아들까지 연루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결국 에디슨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영화 제작자들이 에디슨이 있는 미국 동부를 떠나서 멀리 서부로 도망가는데요. 그 도피처가 바로 로스앤젤레스, 지금의 할리우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할리우드가 점점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발명가인 줄로만 알았던 에디슨이 어쩌다 무자비한 사업가가 됐는지 그의 인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47년 미국에서 태어난 에디슨.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남들보다 컸습니다. 머리가 커서 공부도 잘했을 것 같지만 에디슨은 수업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3개월 만에 초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쭉 홈스쿨링을 받았는데 다행히 엄마가 전직 선생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에디슨은 어린 나이에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12살에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일을 시작했어요. 왕복 8시간이 걸리는 노선이었는데요. 에디슨은 정차하는 역에서 농산물을 팔기도 했습니다. 저렴한 지역에서 산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팔았던 거예요. 이게 잘 되니까 자기보다 어린이들까지 고용해서 사업을 벌입니다. 지금은 애가 애를 고용해서 돈을 버는 이 모든 과정이 황당하지만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어느 기차 역장님 아들이 기차에 치일 뻔했는데요. 그걸 에디슨이 보고 아들을 구해줍니다. 너무 고마웠던 역장님은 에디슨에게 모스 부호도 알려주고 전신 교환원으로 키워줍니다. 모스 부호 아시죠? 모스 전신은 인류 최초로 실시간 장거리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 기술이었는데요. 본투비 사업가인 에디슨이 관심을 가졌던 건 당연했겠죠. 이때의 경험은 에디슨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자신의 특기였던 전신 기술을 활용한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식 시세를 표시해주는 스톡티커라는 장치입니다. 처음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개량한 건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는 주식 시세 정보를 문자로 프린트해주는 기계였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보의 속도가 돈이 되잖아요. 에디슨은 이걸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한화로 약 23억 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중 전신기를 발명한 겁니다. 에디슨은 이 발명으로 현재 기준 약 250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이때가 고작 28살 때였어요. 에디슨은 이 돈을 전부 자신의 공장을 만드는 데 투자합니다. 뉴저지의 멘로파크라는 작은 마을에 발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든 건데요. 당시 대학에는 연구소보다도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나중엔 직원도 60명이 넘었고요. 에디슨이 평생 낸 1093개의 특허 중에 약 600개가 이 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최초의 녹음기인 축음기도 여기서 탄생했는데요. 이것 덕분에 음악이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주자나 가수가 바로 앞에 없어도 음반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어디서든 재생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에디슨은 축음기 말고도 발명품을 몇백 개나 더 만들어서 멘로파크의 마법사라고 불렸는데요. 에디슨을 진짜 마법사로 만들어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백열 전구입니다. 그때까지 집 밖에선 아크등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빛이 너무 밝아서 광장 같은 데서나 쓸 수 있었어요. 반면에 집에선 가스등을 썼는데 빛도 어둡고 연기가 나서 오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스등이랑 아크등의 중간쯤 되는 밝기를 가진 게 백열 전구였는데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 최초의 전구 발명가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백열 전구는 있었어요. 문제는 그 전구가 몇 분 버티지 못하고 꺼졌다는 겁니다. 에디슨의 업적은요, 이 전구를 개량해서 세계 최초로 백열등을 실용화시킨 겁니다. 에디슨은 전구의 필라멘트가 높은 온도에서도 녹지 않도록 일본산 대나무로 필라멘트를 만들었고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전구 속을 진공 상태에 가깝게 만드는 데 성공했죠. 갑자기 100배 이상 오래가는 전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들기까지 10,000번이나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명언도 있잖아요. 나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도 마음에 새길 만한 말이죠. 실패는 없다. 모든 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에디슨은 이걸 성공시키느라 안면마비로 쓰러질 만큼 과로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에디슨이 고생한 덕분에 1879년 12월 우리의 밤을 밝히는 새로운 빛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에디슨이 과학사에 남긴 더 큰 업적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 시스템을 창조한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백열전구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전기 시스템이 그땐 없었단 말이에요. 작은 전구 하나 켜려면 전구를 끼울 소켓부터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선로, 전기를 대량 생산하는 거대한 발전기,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런 모든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에디슨 어떻습니까? 이걸 해냅니다. 전기 시스템을 만든다고 200개가 넘는 특허를 출원했고요. 이때 만든 각각의 회사들이 병합돼서 세계적인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모태가 됩니다. 결국 에디슨은 뉴욕에 전기를 공급하는 최초의 중앙 발전소까지 설립했고요. 1882년 9월 뉴욕의 밤을 백열 전구로 환하게 밝히는 데 성공합니다. 재밌는 건 이 행사를 보고 감탄한 사람 중에 조선에서 온 외교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조선에도 백열전구를 설치하려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1887년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 경복궁에 백열전구가 설치됐습니다. 야! 그리고 에디슨은 뉴욕에 100개 넘는 발전소를 세우며 전기 산업의 거물이 됩니다. 발명가에서 사업가로 거듭난 거죠. 떼돈 벌 일만 있을 것 같은 이때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 생깁니다. 에디슨의 경쟁사가 등장한 거예요. 그때부터 에디슨은 경쟁사랑 거의 10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 경쟁사의 핵심 인재가 에디슨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누군지 짐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회사랑 같은 이름을 가진 분,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브랜드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회사명이 전기공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오늘의 주인공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딴 겁니다. 모든 전기차에 니콜라 테슬라가 만든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테슬라는 원래 다른 창업주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좋아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은 에디슨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반전이죠. 테슬라는 에디슨이 질투했을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테슬라를 두고 미국, 크로아티아, 세르비아가 서로 우리나라의 발명왕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였는데요. 테슬라는 세르비아인인데 현재 크로아티아가 된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테슬라는 실제로 평생 세르비아에는 딱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세르비아에는 테슬라 공항도 있고요. 100디나르 화폐에도 테슬라 얼굴이 있을 정도로 칭송받는 과학자입니다. 테슬라는 에디슨보다 8살 어렸는데요. 많은 천재들처럼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5살 때부터 발명을 했고요. 8개 국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라츠 공과대학에 다녔는데 졸업은 못했습니다. 잠도 거의 안 자고 공부만 하는 모범생이었다가 친구한테 공부만 하는 애라는 조롱을 받고 일탈에 빠졌거든요. 원래 모범생이 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술, 도박 이런 거에 빠져서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결국 학비가 부족해서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운 좋게 취업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바로 파리에 있던 에디슨 전기회사에 취업을 한 겁니다. 에디슨과의 인연이 슬슬 시작되는 거죠. 에디슨은 뉴욕 본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바로 에디슨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테슬라는 이 회사에서 눈에 띄게 실적이 좋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독일의 한 철도역에 에디슨 회사 조명을 설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명에 문제가 생겨서 철도역 벽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에디슨 회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테슬라가 파견을 가서 시스템을 싹 다 개선해서 해결한 겁니다. 아니, 몇 년 차 되지도 않았는데 실력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렇게 테슬라는 에디슨이 있는 뉴욕 본사로 가게 됩니다. 에디슨과 테슬라의 만남,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둘은 전기 시스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랐거든요. 직류와 교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직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고요. 교류는 그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배터리 같은 걸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잘못 끼면 어떻게 됩니까? 작동 안 합니다. 딱 정확하게 끼워야 돼요. 그게 직류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콘센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냥 꽂으면 되잖아요. 막 돌려 꽂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꽂아도 됩니다. 이게 교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디슨은 직류파, 테슬라는 교류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디슨 회사의 전력 시스템도 당연히 직류였겠죠. 직류는 전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은 장거리 전송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낮은 전압으로 전력을 멀리 보내면 손실되는 전력이 컸어요. 그러니까 뉴욕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여기저기 사방에 발전기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왜냐? 멀리까지 보낼 수가 없으니까. 테슬라는 이런 직류 시스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류를 교류 시스템으로 바꾸자고 에디슨에게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교류는 변압이 쉬워요.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 장거리까지 전기를 쫙 보내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전압을 낮춰서 사용하면 됐거든요. 요즘 대부분의 전력망은 이렇게 교류 기반입니다. 근데 에디슨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압을 쉽게 높일 수 있는 교류가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미 발전소랑 설비 투자해 놓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직류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테슬라한테 직류 발전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테슬라가 이걸 할까요? 아니,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또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합니다. 왜냐? 성공하면 인센티브로 15억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했거든요. 테슬라는 밤낮을 매달려서 이걸 뜯어 고쳐서 발전기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열받는 일이 생겨요. 회사가 인센티브를 안 준 거예요. 거기다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 씨는 미국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건 농담입니다. 이래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열받을 일이 또 생깁니다. 아까 에디슨이 백열전구 개량하기 전에 가정에선 가스등을 쓰고 거리에선 아크등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디슨은 아크등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했는데요. 테슬라가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에디슨 전구는 주로 실내에 쓰였으니까 야외 조명도 먹으려고 한 거예요. 테슬라는 또 시킨 일을 열심히 합니다. 사실상 거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고 에디슨을 도와서 아크등 특허까지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사업에서 손을 떼고 다른 기업에 넘겨버립니다. 테슬라가 힘들게 만든 아크등은 사용되지도 못했어요. 이거 화나요, 안 나요? 결국 상처투성이인 테슬라는 뉴욕 본사에 들어온 지 반년 만에 퇴사를 합니다. 회사를 나온 테슬라한테 투자자들이 아크등을 한번 개발해보라고 투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여기서도 뒤통수를 맞아요.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버렸거든요. 결국 거기서도 돈 한 푼 챙겨 나오지 못하고 테슬라는 생활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조명 수리, 케이블 작업 등 온갖 다양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가 된다. 테슬라는 일용직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 동업자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들과 손을 잡고 테슬라 전기회사를 설립하죠. 여기서 테슬라는 교류 시스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품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교류 발전, 송전, 변압까지 해서 1887년에 무려 7개의 특허를 출원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교류 모터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현재 대부분의 전기 모터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좋았지만 돈복은 없었던 테슬라. 이런 테슬라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사 창업주가 테슬라의 발명 소식을 들은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전기 사업에서 에디슨보다 후발주자였습니다. 직류로는 에디슨한테 안 될 것 같으니까 교류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특허권을 거액을 주고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로열티만 한 40억 되는 계약이었어요. 테슬라가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교류 전기 보급에 나섭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 직장 상사인 에디슨과의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우선 시골 지역에 교류 발전기를 집중 설치했습니다. 에디슨의 직류 시스템은 시골까지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1년 만에 에디슨 발전소의 반 이상이나 되는 발전소를 갖게 됩니다. 참고로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이랑 다르게 좋은 사업가였어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다른 회사들보다 최저임금도 높게 줬습니다.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를 눌러버리기로 합니다. 이렇게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전쟁이 시작되죠. 직류와 교류의 전쟁, 바로 전류 전쟁입니다. 야, 이거 뭐 영화로도 나왔죠. 에디슨은 바로 치사한 작전을 씁니다. 교류 시스템은 전압을 너무 높이 올릴 수 있어서 생명에 위험하다는 캠페인을 펼친 건데요.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감전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언론을 통해 전파했어요. 사실 감전에 대한 위험은 교류나 직류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 허위 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교류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 동물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관중 앞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6600볼트의 전기로 감전시킨 거예요. 이 과정을 자신이 만든 기기로 촬영까지 합니다. 야, 이건 좀 선 넘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디슨은 사형의 전기의자가 도입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에디슨은 전기의자 자문을 맡았는데요. 여기에 교류 전기를 쓰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야 교류의 끔찍함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에디슨은 살아있는 생명보다 자신의 직류 왕국을 지키는 게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랑 테슬라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죠. 테슬라가 몇백만 볼트의 전기 불꽃 아래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을 공개합니다. 대중들에게 교류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거였죠. 둘이 크게 한판 붙는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때는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려 47개국 2,800만 명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행사였는데요. 이 박람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전구 20만 개를 동시에 켜서 밤을 낮처럼 밝히는 이벤트였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기 공사를 맡을 업체가 필요하겠죠.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 테슬라는 전기 사업권을 따내는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건 어떤 업체가 더 나은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국 박람회 직전에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대로면 박람회도 물 건너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 테슬라가 나섭니다. 자기 로열티를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40억, 그걸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일단 회사를 살려야 교류가 전 세계에 보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에디슨 회사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전기 사업권을 따냅니다. 드디어 대망의 만국 박람회 개막날, 미국 대통령이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20만 개의 전등에 불이 쫙 켜졌죠. 그걸 본 전 세계인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박람회를 계기로 교류가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 이대로 끝낼 사람이 아니죠. 나이아가라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가 또 붙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만국 박람회 때 워낙 임팩트가 강했어요. 그래서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가 결국 발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소의 교류 시스템이 채택되면서 교류는 10년에 걸친 전류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됩니다. 교류가 전력 산업의 표준이 되는 시대를 맞이했죠. 반면 에디슨은 미래 전기 시장에서 밀려났고요. 자신이 설립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영권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에디슨과 테슬라는 몰랐지만 전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 요즘 시대에는 다시 직류가 각광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배터리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는 다 직류를 이용한 겁니다. 태양광 패널, 반도체 칩도 직류를 이용한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특이한 건 전기차가 배터리는 직류인데 모터는 테슬라가 개발한 교류 모터를 쓴다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전기의 세기가 갑자기 확 세지지 않고 부드럽고 천천히 조절된다는 장점 때문에 교류 모터를 쓰는 거예요. 전기차가 본의 아니게 치열하게 대립했던 두 명의 과학자, 에디슨과 테슬라의 합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류가 승자냐, 직류가 승자냐 이런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우리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좋은 수단들인 거죠. 자, 그럼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 프로젝트 이후에 테슬라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돈을 좀 벌었을까요? 테슬라는 그 후로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들을 연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선 전송 기술. 큰 발전소를 지어서 무선으로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꿈을 꾼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답은 테슬라 코일에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1891년 테슬라 코일이라는 걸 발명했는데요. 전기의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간단한 장치로 수십만 볼트까지 전압을 높일 수 있어요. 근처에 전구나 형광등을 갖다 대면 불이 들어옵니다. 코일에서 고주파 전류가 발생해서 직접 연결을 안 해도 전기가 통했어요. 테슬라는 바로 이 고주파 전류를 가지고 무선 에너지 전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워든 클리프 타워라는 큰 송전탑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엄청 드는 프로젝트인데 테슬라는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했거든요. 투자자들이 보면 결국 돈 안 되는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후원을 다 끊습니다. 결국 워든 클리프는 제대로 완공되지 못하고 나중에 철거됐어요. 그런데 2010년대에 워든 클리프 타워를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지금은 이곳을 테슬라 과학센터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테슬라의 꿈이 생전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테슬라 코일은 나중에 과학자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테슬라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시계보다 크지 않은 값싼 수신기를 통해 지상이나 해상을 불문하고 어디서나 연설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주되는 음악이라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고작 1904년에 이미 휴대폰 같은 기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시대를 앞서간 테슬라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워든 클리프 송전탑 이후에 후원이 끊겨서 빚에 시달렸습니다. 거기다 1895년에 테슬라의 실험실이 불타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연구했던 자료들도 사라지고요. 비싼 실험 장비들도 다 타버려요. 거의 파산 상태가 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집이 없이 호텔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거주하던 테슬라는 1943년 86세의 나이에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3일 만에 객실 청소부에게 발견됐어요. 인류에게 많은 선물을 한 과학자의 말로 치고는 정말 쓸쓸한 죽음이죠. 테슬라 이야기를 하다 잊어버린 분이 있죠? 에디슨. 에디슨은 테슬라한테 밀린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시작할 때 에디슨이 영화 산업을 독점해서 본의 아니게 할리우드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에디슨이 영화 사업에 진출한 게 교류에 패배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이 가장 정성을 쏟은 발명품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다들 안 믿기시겠지만 그 시대에도 이미 전기차가 존재했어요. 1900년도에 미국 자동차의 3분의 1이 전기차였어요. 3만 대가 넘었습니다.
에디슨도 전기차의 진심이었는데요. 당시 전기차에 쓰이던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2차 전지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1910년에 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에디슨의 전기차는 성공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성공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었겠죠? 1914년 에디슨은 헨리 포드랑 손잡고 전기차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문제는 그해 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유리합니다. 수리도 그렇고 충전도 그렇고 여러모로 내연기관차가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를 몰아내고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의 전기차도 실패로 끝나게 된 거죠. 그래도 에디슨은 평생 실패보단 성공을 더 많이 했고 돈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특허만 1093개나 남겼으니까요. 당뇨합병증으로 84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테슬라의 마지막과는 달리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400명의 지인과 일반 시민들, 후보 대통령 영부인까지 에디슨이 가는 길을 배웅했어요. 후보 대통령은 에디슨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그날 밤 10시에 전국의 모든 전등을 잠시 소등하도록 했습니다. 장엄한 죽음이었죠. 그럴 만한 게 에디슨은 수완이 좋고 정치적 감각도 있는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미국의 산업화를 이끈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에디슨을 국가의 자산처럼 여겼어요. 반면 테슬라는 이민자이기도 하고 사업 감각도 꽝이야. 자기가 가진 특허도 팔거나 무상 공개하거나 아니면 분쟁에 휘말리거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인류에는 컸지만 사회성은 떨어지는 괴짜 천재 같은 느낌으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혁신의 아이콘으로 재조명이 된 거죠. 네, 직류로 가장 먼저 전기의 시대를 열었던 에디슨과 교류로 현대의 전력 시스템을 만든 테슬라. 두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는 두 사람의 진짜 차이점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발명을 했느냐. 에디슨은 자신의 사업에서 성공을 추구했고요. 테슬라는 전기를 인류에게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물론 에디슨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사업가로서 최적화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도 에디슨같이 성공하길 바라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과학을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두 명의 과학자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과연 누구일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